여기 한국은 인간성이 결여된 일 중독자의 나라 아니냐며 주장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료조사 때문에 마지못해 한국으로 온 후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도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드라 카터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산업을 분석하고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에서 보낸 짧지만 강렬했던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기술과 효율성만 가득한 차가운 사회라고 생각했던 한국에서 저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배려와 조용한 따뜻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이 어떻게 저의 생각과 삶을 바꾸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실리콘밸리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이 모든 것을 차갑고 딱딱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멈춘 채로 있었죠. 화면에는 동아시아 기술 트렌드라는 제목의 절반쯤 완성된 블로그 글이 보이고 있었어요. 이미 한국에 대해 3페이지나 작성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제 생각에 한국은 이해하기 쉬웠어요. 효율적이지만 차가운, 기술은 좋지만 인간적 따뜻함이 부족한 곳.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교적 가치관의 빠른 산업화가 더해져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일중독자들의 사회가 된 거라고요. 더 깊이 알아볼 필요도 없었죠. 그때 책상 위 제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니 PR 디렉터인 에밀리 존슨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어요. 알렉산드라, 회사 웹사이트에 올릴 초안을 읽어봤어요. 그녀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부분이 좀 불완전한 것 같아요. 핵심 포인트는 다 다뤘어요. 저는 방어적인 기분으로 대답하고 있었죠. 기술 정보는 정확해요. 네. 하지만 에밀리가 잠시 말을 멈췄고 저는 그녀가 뭐라고 할지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중국과 일본을 직접 방문했잖아요. 문화를 이해하려면 직접 방문이 필요하다고 항상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어요. 이미 회의와 마감일로 가득 차 있었죠. 제가 가장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나라로의 여행이었어요. 에밀리, 우리 둘 다 알잖아요. 한국은 기술 면에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패턴을 따른다는 걸. 3페이지면 충분해요. 당신의 명성은 직접 보고 판단하는 데서 나오잖아요. 정말 직접 방문하지 않은 곳에 대한 분석에 당신의 이름을 올릴 건가요? 기술 산업에서 제 명성은 현장에서 직접 철저한 조사를 하는데 기반하고 있었죠. 그게 저를 사무실을 절대 떠나지 않는 다른 분석가들과 다르게 만드는 점이었으니까요. 결국 내키지 않았지만 저는 결국 서울로의 5일 여행에 동의했어요. 항공편 예약해줘요. 얼마나 많은 화상회의를 다시 일정 잡아야 할지 계산하면서 말했죠. 하지만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인 일정이 필요해요. 내 평가가 맞다는 걸 증명하고 모든 걸 제대로 기록하고 다음 주 이사회 회의 전에 돌아올 거예요. 전화를 끊으면서 짜증이 나고 있었어요. 이 여행은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거든요. 한국은 제가 예상한 그대로일 테니까요. 인간적 연결을 희생시키면서 기술과 효율성에 집중하는 또 다른 동아시아 국가. 놀랍거나 새로운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시 노트북을 열고 서울의 호텔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가야 한다면 좋은 곳에 머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현대적인 건물이 가득한 강남의 고급 호텔을 선택했어요. 제 계획은 간단했어요. 몇 개의 기술 회사를 방문하고 메모를 하고 블로그 증거용 사진을 몇 장 찍은 다음 제 원래 생각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날 저녁 비즈니스 옷과 편한 신발을 가방에 꾸리고 있었어요. 한국어 회화책도 던져 넣었지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서울의 대부분 비즈니스맨들은 영어를 할 테고 어차피 주요 비즈니스 지역을 벗어날 계획도 없었으니까요. 가방 지퍼를 닫으면서 화장대 위에 있는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전통 한국 건물 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1980년대에 한국을 방문하셨고 항상 특별한 따뜻함으로 한국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찾은 일기장에는 나는 한국에서 인간성을 배웠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사진을 집어들고 잠시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아버지는 수십 개국을 다니셨지만 오직 한국에 대해서만 그렇게 쓰셨어요. 머리를 흔들며 사진을 내려놓았죠. 아버지는 항상 저보다 더 감성적이셨어요. 저는 더 실용적이고 분석적이었죠. 저는 감정이나 인상이 아닌 사실과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완벽하게 꾸린 가방과 확고한 선입견을 가지고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서울까지의 긴 비행 시간 동안 블로그 글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한국에서의 시간은
몇 가지 뒷받침할 세부 사항을 모으는 데만 사용하면 되니까요. 이 여행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측 가능하고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술 세계에서 인간 연결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파워포인트 발표나 스프레드시트로 측정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될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한국과 인간 소통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인천공항이 마치 거대하고 빛나는 기계처럼 내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입국 심사줄은 일정한 리듬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디지털 스크린은 정확한 시간에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제 첫 생각은 내가 예상한 그대로야. 기계 같은 완벽함이었어요. 하지만 수화물 찾는 곳으로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파리나 뉴욕 같은 곳이었다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하고 밀치고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부딪히거나 다투지 않고 서로를 피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질서정연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제 호텔도 마찬가지로 완벽했어요. 잠시 쉰 후에 제 블로그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메모장을 들고 거리로 나갔어요. 기술이 한국 사회를 차갑고 기계적으로 만들었다는 증거를 찾아보려고 했죠. 인도는 붐비고 있었지만 질서정연했어요. 모두가 휴대폰과 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서로 부딪히지 않고 걷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주변 공간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제 눈길을 끄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중년 남성 한 분이 걸음을 멈추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을 주워서 몇 발자국 걸어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가 한 일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는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며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았죠. 그저 해야 할 일이라서 했을 뿐이었어요. 이 작은 시민의식의 단순함이 저를 멈춰 서게 했어요. 프랑스나 미국에서라면 이런 행동은 목격자가 필요하고 어쩌면 극적인 과시도 필요했을 거예요. 봐요. 제가 얼마나 좋은 시민인지 라는 식으로요. 나중에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전철에 탑승하고 조용히 서로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한 젊은 여성이 실수로 제 어깨를 부딪혔을 때 그녀는 큰 소리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빠르게 고개를 숙였다가 계속 가고 있었어요. 저는 궁금했죠. 이게 무례한 건가? 아니면 그저 배려를 보여주는 다른 방식인가? 한국 출판 파트너와의 예정된 미팅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어요. 제가 준비해간 발표를 하는 동안 팀원들은 조용히 집중하며 제 말을 끊지 않고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회의실이었다면 이런 모습은 사람들이 지루해하거나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였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당신의 아이디어는 흥미롭네요. 제가 발표를 마친 후 프로젝트 리더가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보여주지 않고 있었어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공허한 기분으로 그곳을 떠났어요. 발표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활발한 토론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기대했었는데 둘 다 얻지 못했어요. 제 문화적 기대가 완전히 빗나갔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고급 호텔을 떠나 서울 외곽의 전통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는 무언가를 찾길 바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남의 반짝이는 빌딩들과는 거리가 먼 조용한 동네에 있었어요. 이곳의 거리는 더 좁았고 작은 상점들과 기와지붕이 있는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전통 게스트하우스인 민박은 제가 머물던 럭셔리 호텔과는 전혀 달랐어요. 박순자라는 노년의 여성이 서양의 호텔 매니저에게서 기대했을 큰 환영. 인사 대신 살짝 고개를 숙이며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박할머니는 많은 말 없이 제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방은 단순하지만 완벽하게 깨끗했고 미닫이 종이문과 침대 대신 바닥에 깔린 단단한 매트가 있었어요. TV도 미니바도 제가 익숙한 럭셔리함은 하나도 없었죠. 저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으며 이곳에 온 것이 실수였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동네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노인 한 분이 작은 식료품점 앞 인도를 쓸고 있었고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간식을 나누며 함께 하교하고 있었어요. 노년의 여성들이 작은 시장 밖에서 채소를 분류하고 있었죠. 메뉴가 한국어로만 되어 있고 사진도 없는 작은 식당에 들렀어요. 가게 주인은 제 표정을 보더니 제가 원하는 것을 묻지도 않고 그냥 뭔가가 담긴 그릇을 가져다 주셨어요. 알고 보니 채소와 계란이 들어간 맛있는 밥 요리였죠. 회화책을 사용해 이게 뭐냐고 물어보려 했을 때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더 먹으라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이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단순함은 답답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쾌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블로그를 작업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서울은 제 이론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고 있었어요. 인상적인 기술과 효율성은 있었지만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제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종류의 인간 상호작용이었죠. 그날 밤 저는 단단한 바닥 매트에 누워 동네의 낯선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걷고 이상한 잠자리 때문에 온몸이 아프고 있었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신중하게 준비된 생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대체할 것이 무엇일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마도 잠에 빠져들면서 생각했어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민박집은 제가 떠나온 세련된 호텔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 방은 작고 소박했는데 벽은 얇았고 부드러운 침대 대신 딱딱한 바닥 매트가 있었죠. 화장실도 아주 작아서 샤워기가 변기 바로 옆에 달려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긴 했지만 정말 기본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거의 말을 걸지 않으셨어요. 미국의 민박집에서 볼 수 있는 친근한 대화 같은 건 전혀 없었죠. 그저 문 잠그는 방법과 신발을 어디에 두는지만 알려주시고는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어요. 저는 모든 한국인이 이렇게 무뚝뚝한지 아니면 그냥 외국인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복도를 통해 뭔가 풍부하고 구수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거든요. 냄새를 따라가 보니 박할머니가 작은 식당 테이블에 여러 작은 반찬들을 차리고 계셨어요. 시큼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국, 밥, 그리고 작은 채소와 생선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조금이라도 관계를 쌓고 싶었거든요. 제가 보통 아침에는 커피만 마신다고 설명하려 했을 때 그녀는 놀랍도록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빈속은 힘든 하루 만들어요. 제대로 먹어요. 그녀가 간단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직설적인 말투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 배려에 감동했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된장찌개라고 부르는 발효된 콩 페이스트로 만든 국을 맛보았습니다. 맛이 강하고 흙내야하는 듯했는데 익숙한 맛은 아니었지만 왠지 만족스러웠어요. 박할머니는 제가 먹는 동안 곁눈질로 지켜보고 계셨고 제가 국을 다 비웠을 때 그녀의 얼굴에 아주 작은 만족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식사 반찬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생선을 특히 맛있게 먹은 후에는 다음 날 아침 다른 종류의 생선이 나왔어요. 매운 김치를 거의 먹지 않았을 때는 다음 날 더 순한 버전이 나왔고요. 박할머니는 이런 조정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음식이 맛있는지 다른 걸 원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셨죠. 그저 관찰하고 말 대신 행동으로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특히 맛있는 국을 즐기며 앉아있을 때 저는 뜻밖의 감정 물결을 느꼈어요. 이 여성은 저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지만 어쩐지 집에서 사람들이 진심으로 궁금해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지내요? 라고 항상 묻는 많은 대화들보다 더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박집 밖에서도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었어요. 약국에서 두통약을 사려고 했을 때 점원은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조심스럽게 영어로 사용법을 상자에 적어주었어요. 지하철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한 남자가 우리가 역에서 나갈 때 튀는 빗물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우산을 조정해 주었고요. 이 사람들 중 누구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천만에요나 기꺼이요 같은 말도 없었죠. 그저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감사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된 인간관계의 신호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신경 쓴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죠. 하지만 여기서는 배려가 다르게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말보다는 세심한 관심과 사려 깊은 행동을 통해서 말이죠. 제 큰 깨달음은 비슷해 보이는 거리들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을 때 왔어요.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었고 민박집의 정확한 주소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원을 그리며 걷다가 마침내 중년 남성에게 길을 물어보기로 했어요. 저는 그가 빠르게 방향을 가리키거나 작은 지도를 그려줄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대신 그는 간단히 데려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20분 동안 그는 저를 구불구불한 거리들을 통해 인도해 주었고 가끔씩 다음에 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를 가리켜 주었어요. 마침내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에게 열심히 감사를 표했지만 그는 제 감사에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가 감사의 표시로 커피라도 대접하겠다고 제안하기도 전에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래 블로그 초안을 꺼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보았어요. 제 말들이 이제는 공허하고 독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하지도 않고 이미 풀어버린 단순한 퍼즐인 것처럼 글을 써놓았더군요. 기술에 대한 피상적인 관찰과 고정관념만을 기반으로 한국인을 감정적으로 억제된 일 중독자들이라고 묘사했었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내 자신의 문화적 렌즈를 통해 걸러진 것이라면 어떨까? 미국에서는 친절함이 종종 발표와 함께 오죠. 제가 그것 도와드릴게요 라는 큰 선언이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명시적인 질문과 함께요. 하지만 여기서는 저는 다른 종류의 배려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먼저 관찰하고 소란 없이 행동하는 의미 있기 위해 인정이나 감사가 필요 없는 그런 배려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한번 사용하셨던 제가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표현을 기억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진정한 존중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셨죠. 당시에는 그저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블로그 포스트의 새로운 초안을 시작했어요. 기술적 효율성과 경제 지표에 대해 쓰는 대신 저는 박 할머니의 점차 진화하는 아침 식탁, 약국 점원의 손으로 쓴 지시사항,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저를 민박집까지 데려다준 남자에 대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제가 되기 위해 말이 필요 없는 인간 관계의 종류,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행동의 언어에 대해 썼어요. 밤늦게까지 글을 쓰면서 저는 박 할머니가 다음 날을 준비하며 민박집 주변을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소리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만의 조용한 방식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조용한 증거였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지 5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때 제가 일주일 전에 만났던 출판팀으로부터 갑자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다시 만나자는 내용이었고 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좀 궁금하면서도 긴장이 됐습니다. 첫 미팅이 너무 안 좋게 느껴졌거든요. 제 발표 때 그들은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들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프로젝트 담당자가 이전과 같은 예의 바른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는데 거기엔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준비했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가 말하며 서류를 제 쪽으로 밀고 있었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처음 발표했던 모든 아이디어를 확장한 60페이지짜리 종합 보고서였거든요. 역사적 맥락, 문화적 참조,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적용 방법까지 추가해 놓았더라고요. 그 작업은 철저하고 사려 깊었으며 제 아이디어에 깊이 공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표 중에 거의 질문도 안 하셨잖아요. 제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어요. 프로젝트 담당자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듣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때때로 생각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딱 와닿았어요. 그들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제 이야기를 온전히 듣고 싶어 했고 그 후의 반응을 형성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빠르고 피상적인 피드백을 주는 대신 그들은 시간을 들여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냈던 거죠. 이런 깨달음은 제가 머무는 동안 겪었던 다른 상호작용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카운터에 신용카드를 두고 나왔을 때 뒤쫓아왔던 가게의 주인, 그리고 제가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무런 말이나 당황스러운 상황 없이 조용히 포크를 가져다 주었던 식당 직원까지. 이런 행동들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차갑고 기계적인 상호작용이 아니었어요. 이것들은 마음을 담은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과시하지 않고 응답하는 방식이었죠. 이런 작은 배려의 행동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제 게스트하우스 근처의 시장을 탐험해보기로 했어요. 상인들은 손님들에게 소리치고 물고기들은 수조에서 튀어오르고 있었으며 길거리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사람들이 쇼핑하고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깊은 인상을 준 작은 순간이 있었어요. 한 고객이 구매한 채소에 불만이 있어 보였습니다. 상인은 그 불만을 중단시키거나 방어적인 태도가 아닌 그저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없이 그는 채소를 교체하고 그녀의 봉지에 몇 개를 더 넣어주었습니다. 거기엔 논쟁도 고객 서비스 우수성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행동을 통해 조용히 해결된 문제였을 뿐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부엌에서 박 여사님이 거의 매 끼니마다 등장하는 발효 채소 반찬인 김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을 때 그녀는 말없이 저에게 비닐장갑 한 쌍을 건네주셨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나란히 작업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간단한 몸짓으로 저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었어요. 얼마나 많은 양념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잎을 제대로 접어야 하는지. 우리는 10마디도 안 되는 말을 나눴지만 저는 고향에서 몇 년 동안 알았던 사람들보다 그녀와 더 연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활동, 이런 말 없는 소통에는 사소한 대화나 설명으로 채울 필요가 없는 뭔가 강력한 것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말 많이 해요. 제가 제한된 한국어로 말했어요. 제가 느끼고 있던 것을 표현하기를 바라면서. 박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은 쉬워요. 행동이 마음을 보여줘요. 이 간단한 대화는 제가 경험하고 있던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사회는 사실 더 깊은 배려의 주파수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어적 고증보다 일관된 행동을 우선시하고 선언보다 행동이 더 크게 말한다고 믿는 그런 주파수였죠. 그날 밤 저는 원래 작성했던 블로그 초안을 완전히 버렸어요. 기술 발전과 경제 지표에 대한 피상적인 분석이 이제는 거의 무례할 정도로 부적절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새롭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일상적인 친절개인의 마음가짐을 통한 집단적 조화를 우선시하는 말없는 사회적 계약에 초점을 맞추면서요. 프랑스 문화는 내 지성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제가 썼어요. 한국 문화는 내 인간성을 구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글을 쓰면서 제가 처음에 차갑다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다른 종류의 따뜻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알리거나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따뜻함이요. 제가 관찰했던 기술적 효율성은 인간 연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이 르는 다른 방식, 이 여행 전까지는 제가 알지 못했던 다른 종류의 배려의 언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 밖으로는 하늘이 막 밝아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부엌에서는 이미 박 여사님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일어나서 그분에게 합류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갔을 때 박 여사님은 제가 이렇게 일찍 일어난 것을 보고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저는 그분이 하고 계신 일을 지켜보다가 싱크대로 가서 며칠 전에 배웠던 방식으로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물이 맑아질 때까지 조심스럽게 쌀을 헹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의 표시를 해주셨는데 그 단순한 몸짓에서 저는 어떤 화려한 칭찬보다도 더 깊은 인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함께 일하며 마치 수년 동안 함께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제가 연습해온 한국어 문구로 더듬더듬 말했어요. 작은 행동, 큰 마음, small actions, big heart. 이야기를 들은 박 여사님이 서툰 영어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을 제대로 보는군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제 가방을 싸는 내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박 여사님은 제 안의 변화를 완벽하게 표현해 주셨던 거예요. 처음 왔을 때 저는 제 선입견이라는 렌즈를 통해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기대했던 것만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진정으로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표면 아래로 흐르는 배려의 미묘한 언어를 알아차리게 된 거죠. 공항에서는 제 새롭게 조정된 시각을 통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전에는 차가운 효율성으로만 봤던 것이 이제는 마치 잘 맞춰진 춤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부드럽게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조용한 배려로 함께 움직이고 있었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움직이고 공간을 요구하기보다 만들어내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소통하고 있었죠. 이제는 그것들이 인간이 함께하는 다른 방식을 비추는 밝은 빛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긴 귀국 비행 동안 저는 완전히 다시 쓴 블로그 포스트를 마무리할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통계 대신 박 여사님과 함께했던 평범하지만 특별했던 아침, 사람들과의 무언의 소통, 그리고 그곳에서 느낀 작은 배려와 인정의 순간들을 깊고 풍성하게 담아냈습니다. 실리콘밸리로 돌아와서 저는 제 새 블로그 포스트를 읽으며 눈을 점점 크게 뜨고 있는 PR 디렉터 에밀리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이건 정말 신선하네요. 완전히 새로워요.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평소 분석과는 전혀 다르네요. 내가 틀렸기 때문이야. 저는 인정했어요. 그 말은 어렵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하는 말이었죠. 내 이론의 확인을 찾아갔다가 오히려 내 이해에 있는 사각지대를 발견했어.
진정한 연결은 항상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때로는 그것이 단어들 사이의 공간에 보는 법을 알지 못하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끄러운 행동들 속에 있는 거야. 에밀리는 잠시 저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당신 달라졌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거기서 뭔가가 당신을 변화시켰네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그 변화는 미묘했지만 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술이 인간적 온기를 대체한 사회를 발견할 것이라 생각하며 한국에 갔었죠. 대신에 저는 다른 종류의 온기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류의 온기였어요. 이제 저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한국 문화가 그에게 서구적 의미에서 더 감정적으로 표현력이 풍부하거나 시범적이 되도록 가르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정한 인간성이 인정을 구하지 않고도 조화를 만들어내는 일관되고 조용한 배려의 행동들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